원래는 저희가 일찍 3월 초에 여러분들과 학교에서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웹상에서 만나 이렇게 돼가지고 좀 재밌다고 얘기해야 되나 이상하게 들어갈 때는 좀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이 격리 기간이 빨리 해결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을 얼굴을 보면서 직접적인 얘기를 하면서 강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답답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답답하죠. 예. 자, 그래서 일단은 당초 계획보다 조금 더 개강이 늦어져 가지고 개강은 했죠. 개강은 했는데 이 수업 면대면 수업이 등기가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온라인 강의를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여러분들 얼굴 보고 하는 강의보다는 많이 떨어질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지 이게 어느 정도 뭐 강의도 왔다 갔다 주고받는 이런 소통이 있어야지 재미있지. 이 상태로 그냥 멀끔히 그냥 모니터만 쳐다보니까 아마 감흥이나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수업 중에도 얘기했지만 환경에 적응을 해야겠죠. 왜? 우리 인간은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환경을 잘 적응을 해가지고 재밌는 강의를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강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제가 유튜브에 녹화했는 거를 올릴 거예요. 그러면 학교 Y 클래스에 보면은, 제가 공지사항이나 아니면 이 나와 있는 부분에 유튜브 있는 주소를 링크를 시켜 놓을 겁니다. 링크를 보시고, 들어가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데, 제가 뭐 앞에 있는 공지사항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화면 보면 이해가 절대 안 갑니다. 왜?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 이제 줄여서 우리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이 좀 되게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과목을 인행사라고 부릅니다. 이 인행사 과목은 누누이 강조해도 너무나 중요한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우는 사회복지 기초 과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인행사, 즉 인간행동과 사회환경하고 사회복지 개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 두 과목은 기초예요. 여러분들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 되게 중요하죠. 기초공사가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건물이 무너지죠. 예, 그만큼 우리 사회복지 공부를 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입니다. 네, 그래서 총 4주차, 뭐 5주차 지금 온라인 수업이 실시될 예정인데 4주차 각 주차마다 차시가 3차시 강의가 제공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차시 강의로 저번 1, 2주에 제가 과제를 하라고 꼭 읽어보라 그랬죠. 그 내용에 대해서 요약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차시, 3차시에는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가지고 정신역동이론과 그 다음에 행동주의 이론에 대해서 그렇게 차례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여러분들은 이 각 차시를 이렇게 수업을 하시고 이 과제란에 가가지고 저번 1주차, 2주차 똑같이 과제를 해가지고 과제란에 꼭 업로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출석이 인정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장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이해의 길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자, 이 내용에서는 우리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즉 인행사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에 대해서는 쫙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괄적인 설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 가치의 이해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복지라는 학문을 하잖아요. 사회복지 학문을 행하는 게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행하는 게 사회복지 실천입니다. 사회복지 실천. 사회복지 학문. 사회복지 학은 말 그대로 학문이죠. 글이에요. 자, 글을 행동으로 행하는 게, 움직이는 게, 옮기는 게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는 뭐겠습니까? 끝내는 인간의 존중입니다. 자, 그리고 사회 정의 실현. 제일 중요한 건 인간의 존중이에요. 인간의 존중이 되려면 그러면 뭡니까? 사회 정의 실현해야 되겠죠. 바로 인권과 바로 다 직결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인간관, 사회관, 실천관 측면에서 사회복지 실천 가치를 이를 위한 권리와 노력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을 공부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왜 저렇게 행동을 했을까? 인간은 그냥 행동을 합니까? 영향을 받아가지고 행동을 하잖아요. 어떤가 하면 영향. 사회의 여러 환경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인과관계를 배우는 게 이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특히 주된 게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럼 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심리라는 것은 정답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좋아하는,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에 정답이 있어요? 이만큼 좋아한다, 이만큼 좋아한다. 어떻게? 무게로 잴 수도 없고 거리로 잴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좀 비과학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되게 넓어요, 범위가. 그리고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네. 분명히 지금 수업을 듣는 분들 중에 탁과 특히 이공계열에서 수업 듣는 분들이 있을 건데, 이공계열 마인드로 우리 사회복지, 특히 이제 심리하고 연관된 인행,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이런 과목은 되게 이해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왜? 이공계에서는 1 더하기 1은 답이 얼마입니까? 2죠. 예, 이공계에서는 1 더하기 1은 2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 사회과학에서는 1 더하기 1이 2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 보세요. 1 더하기 1, 뭐 됩니까? 상문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좀 넌센스지만, 이렇게도 가능한 거예요. 이공계에서는 정답을 요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회과학계에서는 뭘? 정답이 아닌 답을 얘기합니다. 왜? 지금의 이 답이라고 얘기했던 게 나중에 아니면 과거에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역, 우리 시대에서는 그게 답이지만은 다른 지역, 같은 나라도 다른 로케이션으로 가면은 그게 답이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그 범위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어려워요. 예.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 실천 가치에는 인공간 측면과 사회간 측면, 자, 그리고 실천관 측면, 요렇게 측면, 세 측면으로 볼 수가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그러죠. 인간 행동의 이해라는 것은 대체로 뭐예요? 심리학에서 강조하는 이론의 중점을 두어 진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복지 학문은 순수 학문이 아니에요. 순수 학문은 여러분 아시죠? 뭐 수학, 이학, 물리학 이런 게 뭐예요? 순수 학문이죠. 철학. 우리 사회복지 학문은 뭐겠습니까? 다학문이에요. 철학도 알아야 되고요. 법학도 알아야 되고요. 심리학도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되게 범위가 넓어요. 아동학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만든 게 사회복지학이에요. 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그중에서 우리 인간행동의 이해 부분은 심리학에서 강조하는 이론의 핵심을 보는 게 이 인간행동 이해돼요. 자, 그래서 심리학적 지식에 대해서 익히는 것은 사회복지학이 매우 중요해요. 인간에 관한 이해가 없이는 우리가 인간을 못하면, 즉 우리 대상, 사회복지의 대상이 누구예요? 클라이언트잖아요. 인간이잖아요. 인간을 이해 못하면 어떻게 사회복지를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인간에 관한 이해가 없는 사회는 무지막지한 사회일 뿐이라는 관점 맥락을 같이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간 행동과 사회. 자, 그래서 우리 인간 행동의 이해 부분에서는 뭘 배운다? 맨 먼저 나오는 게 정신역동적 관점.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중요한 프로이트. 이 프로이트 어, 사후 아니 지금도 욕을 많이 먹어요. 그게 무슨 이론이냐, 사람을 뭐 그렇게 성적으로 얘기냐 이럴 수 있지만 지금의 우리가 심리 아니면 이런 어, 우리 인간의 그 정신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만든 시초를 제공하신 분이 정신역동 이론을 맨 처음에 만들어내신 프로이트라는 분이시죠. 자, 이 정신역동적 관점에 의의를 보면 인간행동 이해를 위한 최초잖아요. 자, 그리고 무의식이라는 세계를 발견했어요. 무의식,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보면 데자뷰라는 거 있죠. 내가 어디 가본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거에 무의식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정신역동적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우리 1차적인 집단이 뭡니까? 가족 치료에 영향을 줬다는 거. 자, 그리고 행동주의. 이 관점은 일상화된 적용. 왜? 행동은 우리 일상생활이잖아요. 자, 그리고 행동이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관찰과 학습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정확한 계획과 신뢰 속에 적용을 하는 이런 행동주의 관점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뭐겠습니까? 인간. 인간이 중심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나쁜 인간관이겠습니까? 아니죠. 긍정적인 인간관을 살펴보는 거죠. 저희 그리고 인간의 선한 본성을 따지는 거죠.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윤리 시간에 배우셨죠? 성선설, 성악설. 예. 그 중에서 인본주의는 뭐겠습니까? 인간의 선한 본성을 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욕구 중심에 근거를 두는 게 인본주의 관점. 인간의 중심이다. 지금 우리가 예전에는 인본주의 갔다가 뭐 신 영역에 있다가 인본주의 왔다가 뭐 문화 르네상스 넘어가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또 산업화 과정이 되면서 인본주의가 없어졌고 인간 말살이 되고 이러다가 다시 또 최근에 다시 인본주의가 또 대두되고 있어요. 왜? 우리의 기준에 있던 우리의 인간이나 이런 본성들이 점차 파괴되고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각박해지고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요즘 다시 또 인본주의라는 게 확 떠오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성향 생물학적 관점. 이것도 무시 못하죠. 이거는 과학적인 거죠. 우리 인간은 어떤 성향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생물학적 특징들이 있는지. 네. 성격 유형. 성향이라는 건 성격 유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성격 유형으로부터 발전된 오랜 역사가 있죠. 그리고 생물학적 결정론. 여기 보면 뭐 다 진화론이 어떻고 뭐 또 이런 이야기도 또 나옵니다. 행동 유전학. 요즘 이게 유전에 대한 게 되게 많이 성장을 했잖아요. 자, 그리고 심리생물학, 사회생물학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은 발달을 하죠. 인간 발달 관점에서. 왜? 어렸을 때부터 조그마한 응애응애 태어나가지고 2kg, 3kg 내에 해가지고 끝내 쭉 커가지고 뭐 덩치 좋은 남자들은 어떻게 100kg도 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인간은 발달합니다. 그러면 신체적인 발달도 하지만 뭐 어떤 또 발달도 있습니까? 정신적인 발달도 합니다. 애기 때는 되게 애 수준이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어른인데도 애 수준을 탈피 못하는 뭐 저도 가끔씩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신체적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으로도 발달을 합니다. 이 인간 발달 관점은 과거예요, 미래예요? 미래입니다. 전생의 발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주관적인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개인의 도덕성 규명에 대해서 인간 발달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회 환경. 사회 구조를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지닌 성격에 투영되기 때문에 사회 환경이 되게 중요해요. 왜? 인간에 바로 영향을 주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무슨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랬죠. 예, 여러분들이 계속 TV만 있다가 초등학교 가기 전에 뭐 저 때는 안 그랬지만 요즘 유치원 다 가잖아요, 어린이집. 예, 저 때는 가는 애들도 있고 안 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자, 유치원, 어린이집 가서 뭡니까? 사회라는 걸 느끼죠, 처음으로. 왜? 다양한 친구들과 만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런 사회화 과정을 이제 몸소 느끼게 된다는 거죠. 예, 요게 이제 우리 인간은 사회 환경을 이해를 해야 되는 그 이유입니다. 왜? 우리는 사람은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행사도 그렇지만 사회복지 실천론이나 실천기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거기 가면 딱 나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사회복지는 환경하고 인간을 딱 아우르는 말, 딱 한 문장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환경 속의 인간. 우리 인간은 환경 속에 있잖아요. 환경 속에 있습니다. 환경을 간혹가다 떠나는 분들 이야기 나누고 있죠. 나는 자연인이다. 산속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은 환경 속에 끝내는 사람 속은 떠났지만 그래도 환경 전체는 머무르고 있죠. 네, 그렇네요. 자, 그래서 사회 환경의 구조 부분에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게 구조기능주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구조기능주의. 구조, 말 그대로 스트럭처. 우리 사람은 뭡니까?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머리, 가슴, 배, 다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구조마다 각 특징들이 있어요. 그게 따로따로 놀까요? 같이 놀까요? 같이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구조기능주의 관점에서는 성이나 계층, 민족, 공동체, 동네와 마을, 지방과 지역 이런 다양한 것들을 본다는 거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갈동주의와 상호작용 관점. 갈동주의는 뭐겠습니까? 서로. 자, 여러분들 사회에 있으면 안 싸울까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싸우는 경험이 있죠. 치고받고도 싸우고 아니면 말싸움도 하잖아요. 예. 그리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엄마, 아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 사람이기. 자, 그래서 이런 갈등주의하고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 관점 이런 것도 즉 뭡니까? 사회 환경이라는 거죠. 사회 속에 피할 수 없는 갈등이나 상호작용에 의한 성장과 발달
최소 비용에 의한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내용들이 다 사회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네, 이런 것도 살펴볼 겁니다. 자, 그리고 요즘 들어서 가장 많이,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동양인들이 많은 비하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당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사회적 차별과 억압의 관점이죠. 자, 다문화, 흑인, 황인종, 그러니까 동양인, 뭐 서양인 이런 여러 다문화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런 다문화 가정들이 되게 많죠. 저희 아파트 바로 밑에도 다문화 가정이 살고 계세요. 이해를 해요. 이해가 안 되니까 당연히. 자, 그리고 많이 이슈화 되는 거죠. 예. 몇 년 전부터 이 성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동양권 문화,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억압을 많이 받았죠. 이 성차별에 대한. 아직까지도 존재합니다. 네. 자, 그리고 계층 간의 이 간격이 너무나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개천에서 용난다. 예. 이제 개천에서 용날까요? 예. 이제 개천에서는 물고기밖에 못 자라요. 이거 뭐겠습니까? 계층 간에 이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수평적 신분 상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직적 신분 상승을 얘기합니다. 바닥에서 바로 위까지 가요. 뭘 통해서? 자기만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를 잘한다든지 돈을 열심히 벌면 돼요. 자, 그런데 그거는 과거예요. 지금 돈 없으면 공부 못합니다. 돈 벌려면 돈 있어야 돼요. 돈이 돈을 벌어요.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 계층 간에 이런 차이가 많겠죠. 네. 이런 빈부의 계층도 있을 거고 삶의 계층도 있을 거고 여러 계층이 있을 건데 이런 계층에 대한 이해도 있어요. 네, 그런 내용.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우리 사회환경에 의해서 가장 핵심적입니다. 생태 체계적 관점이에요. 생태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전체, 우주 전체, 지구 전체에 있는 인간과 동물, 식물 같이 다 아우러져 있는 게 이게 생태라는 거잖아요. 생태에 보면은 세상이 포식자, 우리 환경에서는 우리 인간이잖아요. 예, 이렇게 뭐 피라미드 형식이 있고 막 이런 것들 얽히고 설키고 있죠. 태어나면은 곧 어떻게 됩니까? 태어나자마자 뭐 바로 죽는 건 아니지만 끝내는 죽어도 다시 또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자, 이런 생태 체계적 관점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총체적 이해란 말은 뭡니까? 전체 다 연결돼 있다고 이해를 한 말은. 자, 그리고 다양한 체계가 있어요.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삶의 체계도 있지만은 다른 또 체계도 있죠. 동물들이 사는 체계도 있고 식물들이 사는 체계도 있고 예, 이런 다양한 체계 수준을 인정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체계 간 상호 영향을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체계는 이 체계에 영향을 준다. 이런 일은 이런 일에 영향을 준다. 이런 걸 보는 게 이제 생태 체계적 관점이야. 이제 그래 따져보면 우리는 서로 다 연관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환경에서 생태 체계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생애 주기에 따른 거예요. 우리는 응형에 태어나요. 영유아기 어느 정도 자라요. 학령기 혹은 청소년기. 이제 청소년기를 해가지고 이제 대학을 가죠. 이제 성기 접어들죠. 성기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요. 중장기 접어들죠. 자, 이제 중장기에서는 이제 50대 넘어가지고 60대를 바라봐요. 노년기에 접어들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우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죽잖아요. 예. 생애 주기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여기서는 과제라고 얘기했으면 이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욕구, 불만, 문제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환경 속에 인간이 태어나 살아가는 과정에서 주기별로 해결해야 할 과업,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생애 주기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밀집이 관련되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지금 평균 수명이 88세 정도 대략 되잖아요. 아직까지 90세는 안 됐는데 90대 가까워져요. 이제 70대, 80대 정도 되면 이제 죽음을 생각할 나이잖아요. 맞죠? 네, 죽음을 생각할 나이인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 생애 주기 특성, 나는 죽기 싫어. 그런데 사람은 인간은 죽어야 되잖아요. 죽기 싫다고 계속 하다가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는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특성을 잘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전생의 관점이라 하면 사람의 임신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생애를 통해 발달하는 점을 강조하는 게 전생애 주기 있다는 과제를 일을 하는 겁니다.
금방도 얘기했지만 태아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정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런 것들입니다. 예. 요런 것들을 자, 요번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환경과 어떻게 이게 접목을 시킬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게 이게 일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장에 대한 얘기. 예. 그리고 현재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사회복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일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저출산 문제도 나오고 인구 고령화 문제도 나오고 다문화 이야기도 나오죠. 예, 이런 얘기를 이제 개강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을 어,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내용. 이게 이제 일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2장인 정신역동이론 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정신역동이론은 우리 뭐 심리학이나 우리 사회복지학에서 너무나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신역동이론은 생각해 보면 좀 얼토당토 말도 안 되는 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뭡니까? 시초가 됐다는 거예요. 다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정신역동 이론의 학자들은 되게 많죠. 프로이트, 융, 그리고 우리 뒤에 뭐 가면 뭐 나올 에릭슨이나 아니면 아들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 이번 이 정신역동 이론 원에서는 프로이트하고 융에 대해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해봤다는 거.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신경의학을 공부한 의사입니다. 의사.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이트가 약간 평범한 가정은 아니었죠. 예. 약간 뭐랄까 문제 있는 가정에서 생활을 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역동 이론에 대해서 많은 고찰과 생각을 통해 가지고 이 이론을 발견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프로이트의 이론은 뭐가 핵심이겠습니까? 저항, 폭력성, 충동성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리비도, 성. 이게 두 개가 핵심이라고 얘기하죠. 너무 이 두 개를 강조를 해가지고 여러 학자들한테 지탄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그랬죠. 그런데 이거 없이는 프로이트 이론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요.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 프로이트의 또 우리 발달 단계에 나오는 오디푸스 컴플렉스 되게 유명한 이름이죠. 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론을 정립을 했습니다. 자, 프로이트는 자기 딸도 자기 아버지의 이론을 물려받아 가지고 나중에 뒤에 간단하게 설명했죠. 방어기제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자, 프로이트 이론의 주요 개념의 가장 핵심은 뭐겠습니까? 정신결정론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걸 얻어먹어요. 왜? 우연히 또는 되는 대로 일어난 일은 없다는 거예요. 뭐 과거의 일이 그 이후의 일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프로이트의 이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과거예요. 과거. 과거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 이게 정신결정론.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결정론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 학자들이나 지금 후학들한테 욕을 먹죠. 왜? 결정하는 게 어디 있냐고. 심리나 정신이. 왜? 그런데 이 프로이트의 정신결정론은 이 프로이트 이론의 핵심이죠. 자, 보십시오. 운전 중 잠시 한눈을 팔았다가 파란 신호등에 멈춰 있어요. 자, 그런데 나 파란색에 멈춰 있는데 뭐야? 목적지에 가고 싶지 않은 무의식 속에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아세요? 무의식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건 아직까지도 안 돼요. 증명이 안 돼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사람의 무의식은. 그냥, 아하, 그렇다. 그랬겠지라고 추측을 하죠. 그래서 프로이트 이론이 좀 단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직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이트 이론의 핵심 뭡니까? 지형학적 모형.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격을 이해하는 틀입니다. 이건 빙산의 조각이에요. 바위가 아니에요. 이건 물입니다. 물. 수면. 자, 제가 말씀드린 거. 여기 수면입니다. 수면인데 수면 밑에도 무의식과 전의식 경계선으로 나뉩니다. 무의식은 말 그대로 뭡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자, 전의식은 뭡니까? 의식 전에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의식 전이에요. 그런데 기억이 저장된
지식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 수면 이외에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만지고 느끼고 하는 뭐야? 사고나 지각이 있죠. 요게 의식이에요. 예. 우리 프로이트에서는 이 무의식을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밖으로. 이런 게 있다라고. 그 이전에는 이런 무의식에 대해서 논의를 안 했다고요. 그래서 대단하다는 겁니다. 자, 나오죠. 의식. 의식은 뭡니까? 현재 느끼거나 알 수 있는 모든 경험이나 감각을, 사고, 지각, 그걸 얘기하죠. 자, 전의식은 의식 속의 자료들이 저장되는 영역이에요. 우리 기억이죠, 기억. 자, 무의식은 뭡니까? 사고, 감정, 본능, 욕구, 동기, 갈등 등의 자료들이 저장되는 거. 자, 그런데 무의식은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 사람이 알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의식되지 못하는 영역 대부분의 자료들은 뭐예요? 리플렉션. 억압을 통해 무의식 속에 꽉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무의식의 억압들이 향후 사람한테 그 우리 그 발달 단계에 따라서 그 발달 단계에서 만약에 제대로 앞으로 안 나가거나 아니면 뭐예요? 코착되거나 퇴화돼 버리면 이게 뭐예요? 병이 됐다는 거예요. 정신병이 단계별로 못 나가고. 예, 그게 브리티 이론의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들 억압된 자료들은 뭐예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감정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자극하는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뭔가 망각이나 이런 거 있죠. 꿈. 예, 꿈 중에 뭐 개꿈도 있지만 예,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무의식은 꿈의 해석이나 최면, 자유현상 이걸 비롯하는 이 프로이트의 심리치료 기법들, 예, 요런 기법들을 통해 가지고 무의식 의식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죠. 예. 그래서 이게 프로이트 이론의 이 단점이 이런 면이 있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습니다. 이 지형학적 모형. 자,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구조적 모형이에요. 구조적 모형. 구조적 모형에서 보면 이드, 아이디 아니에요. 이드라고 불러요. 성격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이에요. 욕망 그런 거 있죠. 뭐 하고 싶은 거. 자, 이드의 지배를 많이 받는 성인은 뭡니까? 무조건 지 맘대로 해도 지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중에 보면 자기가 꼭 이거 해야 되고 꼭 사고 싶은 거 사는 사람들이 있죠. 남 소리 신경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뭐예요? 유치하고 충동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보이는 이런 사람이 뭡니까? 이드가 강하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드가 강한 사람은 누구예요? 애들이죠, 애들. 이드의 누구의 특징? 일차적 사고, 그리고 쾌락 원칙. 다 이게 애들 때 나타나는 특징들. 즉흥적인 거 좋아하고, 충동적인 거 좋아하고. 대신 아픈 거, 힘든 거 안 하려고 그런 거 있죠. 자, 그 다음, 이드 다음엔 자아예요. 우리가 보통 에고라고 부르죠. 자, 이드가 충동을 지연시키고 현실을 고려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외적 현실을 고려하고 이들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집행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 자아예요. 자, 자아는 생후 1년경에 발달하기 시작해가지고 생애 초기부터 강하게 이들을 통제를 해요. 이러면 안 된다. 응? 너 자꾸 그래? 이렇게 계속 지금 무의식 속에서 계속 되는 거. 이드하고는 당연히 사이가 좋아요? 안 좋죠. 갈등 관계죠. 근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좀 애들인데 조금 성숙한 애들이 있죠. 얘 영감 같다, 할매 같다 그런 이런 친구들은 뭡니까? 이 자아가 되게 발달돼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자아입니다. 자, 자아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죠. 2차적 사고 과정, 현실 원칙. 자,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드 자아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잘된 점, 잘못된 점, 윤리적인 것까지 이런 게 이거를 관장하는 뭐예요? 슈퍼에고, 초자아예요. 여러분들 갈등 때릴 때 있죠? 학교 빠질까? 아이, 수업 제끼고 PC방 갈까? 이걸 어디서 결정하는 겁니까? 초자아에서. 맨 처음에는 자아에서 한번 해요. 근데 최종적으로 하는 것은 뭐예요? 초자아예요. 윤리적으로 맞나 안 맞나. 비싼 등록금 내놓고 학교는 안 가고 PC방에 놀고 술 먹고 놀고 그러지 마라. 초자아에서 이거를 결정을 한다. 가장 마지막에 발달하는 부분이 아이가 부모의 사회적 가치와 이상을 동일시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있죠. 엘렉트라 컴플렉스. 남자는 오이디푸스, 여자는 엘렉트라 컴플렉스. 자, 이런 발달하고 성장하면서 이 위인이나 지도자의 위대한 삶을 동일시하면서 초자는 계속 발달합니다. 우리가
자기보다 힘이 센 위인. 우리 어렸을 때 위인 전기 많이 읽죠. 에디슨, 세종대왕, 이런 위인전 많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 나라에서 유행한 영화, 대표적인 영화 다 뭐겠습니까? 슈퍼맨들에 대한 얘기죠. 초인류적인 사람들. 진짜 실질적으로 현재로서는 없지만, 예, 아이언맨이나 그런 토르 이런 얘기 있죠. 예, 그런 것. 이게 초자. 자, 이 초자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사고 쳐가지고 부모님한테 맞았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많이 맞았죠. 부모가 주는 상가 벌에 해가지고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이 양육 습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속 어릴 때부터 애를 윽박 때렸으면 애는 주눅 들어가지고 계속 그 애는 나중에 커서도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억압이나 윽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까지 빡빡하게 공부하다가 대학 와가지고 왜 풀어집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뭐 해오라 뭐 하라 타이트하게 야간 자습하고 막 이렇게 공부만 찔러다가 학교 가보니까 대학은 어떻습니까? 누가 간섭해요? 본인이 스케줄 잡다 가지고 알아서 와야 되잖아요. 예, 대학 와가지고 이게 풀어져가지고 쭉 끝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시면 안 되겠죠. 예, 이런 조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현실 주요 개념으로 본 이런 표들 잘 한번 보시고, 네, 이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개념이 나오는 게 방어 기제입니다. 자, 방어 기제라 하면 쉽게 얘기해가지고 우리 뭐랄까 좀 설명하기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히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의식에서 아니요, 무의식 속에서. 그런데 이걸 아니라고 하기에는 안 되는 아니라고 하기에는 잘못된 것 같아요. 왜? 자기 무의식 속에서 그렇게 계속 조종을 해요. 자, 그래가지고 이걸 자기 밖에서는 그건 아닌 건 맞아요. 삼자가 볼 때는. 그런데 우리 자신은 무의식 속에서는 이거는 네 거 해라. 네가 맞다. 그렇게 유도를 하는 뭐예요? 그냥 안 보이는 거짓 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심리적으로 힘드니까. 자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심리적으로 변화만 갖도록 그런 거짓 아닌 거짓 행동이나 말투를 하는 게 방어 기제예요. 이 방어 기제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거 정신 역동이론을 개발한 프로이트 있죠. 예. 프로이트의 딸인 안나 프로이트가 정리를 했어요.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방어 기제. 자, 그런데 모든 방어 기제가 병적인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우리 심리적으로 좀 뭐랄까 우울이나 이런 것도 방어 기제가 어느 정도 보호를 프로텍트를 해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다양한 방어 기제 많아요. 억압, 태압, 방동, 형성, 투사. 자, 이런 거는 충분히 한번 읽어보시고 자기가 어떤 방어 기제가 있었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고 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방어 기제는 되게 중요합니다. 프로이트의 주요 이론, 원초와, 이드, 자아, 에고, 초자아, 슈퍼에고, 요 내용, 요런 내용들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이 프로이트 이론의 주요 치료법은 심리적 문제를 어렸을 때 고착된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뭘 통해 가지고 자유연상 자유롭게 떠올려 가지고 이런 걸 하면 되는데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얘기한 게 최면. 최면. 최면이 안 되면은 이 프로이트의 치료법이 적용될 수가 없죠. 이런 자유연상. 아니면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꿈 해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이. 전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혹시 여러분들 어, 이런 말, 이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그냥 넘어가 있는데, 이 전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코로나19 나오지만은 옮겨가죠. 맞죠? 이 바이러스가 옮겨가잖아요. 이 전이도 그런 개념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딱 만났는데 그 클라이언트, 즉 나오는 대상자한테 그걸 이야기를 딱 듣고 내가 그 사람하고 생각하고 비슷해지는 동조를 넣는 거 있잖아요. 이런 전이. 감정과 이런 사고를 그대로 트랜스퍼, 물려받는 게 이게 전이에요.
자, 그 사람과 그런 심리를 그대로 물려받으면 그 사람 이해하기 쉽죠. 예, 요런 방법도 있어요. 요것도 프로이트 이론의 주요 치료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프로이트 이론의 또 다른 핵심이죠. 심리성적 발달 단계입니다. 심리성적인 리비도, 성적인 이 단계에 따라 가지고 하는 거. 구강기, 입이죠. 입에 집중돼 있어요, 리비도가. 두 번째는 항문기, 배변 훈련이 있죠. 예, 그렇게 했는 거. 자, 세 번째는 뭐야? 남근기, 성기 있죠. 여기서 이제 남자의 경우는 오디오푸스 컴플렉스, 여자의 경우는 엘렉트라 컴플렉스, 거세 불안이나 난근선망이나 이런 것들을 느낀다는 거죠. 경쟁은 남자는 누가 경쟁해? 아빠가 경쟁해. 엄마는, 여자는 엄마가 경쟁자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브로이트 이런 이 부분만 보면 좀 의아하죠. 아, 근친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이론이 얼마나 파격적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 나오죠. 여기 근친 이런 옛날 고대 아테네 때 이런 사진들. 네. 네, 남근기에 대한 그런 얘기. 그리고 잠복기 6세에서 사춘기 이전에 12에서 13대. 이때 자아와 초자아가 강해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뭐야, 사리 분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생식기 사춘기 이후에 이제 부모로부터 이제 자유가 되고 자기 몸도 어느 정도 컸죠.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네. 자, 정신분석 이론은 다 특징이 있죠. 여기 딱 보는 건 뭡니까? 어느 정도 성장이 된 사춘기에 대한 얘기는 발달 단계는 있는데 뒤에 성기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브로이트 이론의 최대 단점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이 브로이트 이론의 평가는 뭡니까? 한계점. 모든 인간을 근친상간체, 즉 뭡니까? 성욕구에 따에 성적 자극에 지배한다는 존재를 봤다는 게 이게 가장 학계에서 욕을 먹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회의 여성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 여자는 당하는 입장이다. 억압받는 입장이다. 이런 것을 이 브로이트 이론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과학적 이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이거 브로이트 이론 과학적으로 증명하면 노벨 의학상, 뭐 심리학상, 무슨 과학상 다 받겠죠. 자, 그리고 발달에 미치는 생물학적 요인의 강조, 또 대인관계적 사회적 요인, 그러니까 주변 사회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안 해요, 브로이트 이론에서는. 그게 최대의 단점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이나 그런 것들, 그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았던 제자들이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시키잖아요. 예, 에릭슨이나 아들러나 이런 분들이. 자, 프로이트의 인간관은 매우 비관적이죠. 긍정적으로 안 본다 그랬죠. 비관적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을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을 통제할 수 없다 그래요. 무의식 속의 본능에 의해 왜 통제를 못한다고 그랬습니까? 무의식 때문에. 무의식은 알 수가 없잖아요. 집에너 보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한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롭지 못하고 자기 무의식 속에 잠식돼 있다고. 이게 프로이트 이론의 한계래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은 융이라는 사람입니다. 융. 우리가 뭐 닦는 융 이게 아니에요. 융. 융은 프로이트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런데 갈라섰어요. 왜? 너무 프로이트가 계속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 프로이트의 여기도 밑에 보면 나와 있죠. 융은 프로이트의 범성성들에 반발하여 결국 그들은 결별을 했다. 음, 그러더라고요. 프로이트는 진짜 융한테 자기의 모든 연구나 이런 것들을 다 넘겨주려고 얘기했대요. 그만큼 수제자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헤어졌어요. 결별했죠. 막 서로 막 욕하고 막 그랬대요, 나중에. 직접 대고 페이스 투 페이스 해가지고 욕을 한 게 아니고 학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본인들이 논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자, 융의 이론은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이 표에 나오죠. 그림에. 페르소나. 우리 최근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히트를 치고 아카데미 기상까지 다 상까지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종종 나오잖아요. 송강호는 누구의 페르소나다? 기생충 감독. 네. 그 감독, 지금 갑자기 제가 감독님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송강호 배우는 그 감독님의, 아, 봉준호 감독. 봉준호 감독의 페르소나다. 얼굴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융의 자아, 음영, 그림자죠. 자, 그리고 원형. 이런 얘기가 주종을 이루는 게 융의 이론. 쭉쭉 넘어갔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자, 페르소나.
자아의 가면이죠. 개인이 외부에 보이는 이미지에.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페르소나가 몇 가지 있는 사람들도 있죠. 다양한 자기의 외부 얼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페르소나는 뭡니까? 사회가 그에게 부과하는 역할이죠. 기대하는 역할. 사회가 인간에게 생활에서 담당하기를 기대하는 배역입니다. 자, 그런데 페르소나의 목적은 남에게 뚜렷한 인상을 주는 것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뭡니까? 이따금 그 사람의 본성을 감추기도 해요. 페르소나가 너무 짙으면 그 사람의 속을 모르잖아요. 우리 보통 이런 말 하죠. 이 능구렁이 같은 놈아. 속을 모르겠다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이런 페르소나가 되게 강하다는 거죠. 사람마다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아니마와 아니무스, 성격 구조에 대한 건데 본질적으로 뭐예요? 아니마, 아니무스, 남자, 여자, 무의식 속에 있는 남성의 여성적 측면을 아니마라고 그러고요. 여성의 남성적 측면을 아니무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양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간혹 보면 남자도 보면은 가끔씩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는 건 아니면 다소곳이 앉는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남성인데 여성적 측면이 있고 여성인데 남성적 측면이 있을 수도 있죠. 예, 갑자기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여성들 있잖아요. 예,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반대가 되죠.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죠. 맞죠? 그러면 여성화돼요.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니까 뭐야? 남성 쪽에 좀 더 가까워지잖아. 이건 자연의 섭리예요. 음영, 섀도우, 그림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이런 것. 그리고 자기에 대한 얘기. 자, 그리고 우리 유기 이론에서는 이 심리 유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내향성. 우리 태도에 대해서 내향성, 외향성. 자, 그리고 기능에는 사고, 감정, 감각, 직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뒤에도 나오지만 나중에 뭐 혹시 여러분들 MBTI라고 들어보셨어요? MBTI, 성격 유형 검사에 나오는 이런 기법 중에 하나인데 뭐 100개 학문인가 99개 학문인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설문해가지고 그걸 나타내잖아요. MBTI. 그게 뭐에 영향을 받았습니까? 융의 심리 유형에 받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융의 심리 유형이 없었으면 MBTI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네, 나중에 MBTI 검사를 안 해보신 분들은 시간 나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심리 유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쭉 넘어갈게요. 자, 융의 이 발달 단계는 프로이트의 발달 단계가 좀 달라요. 프로이트는 뭡니까? 사춘기 이후에 없잖아요. 예. 융은 성인기의 발달에 초점을 두어서 이게 프로이트 이론하고 차이가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성인 초기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40세 이후 노인. 자, 노인이 이제 될 때 이제 노인은 뭡니까? 죽음을 맞이해야 되죠. 자, 그래서 죽음을 건전한 방식으로 직면할 수 없다고 본다는 건 뭐 내세에 관한 아무런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잘 죽는가? 요즘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떻게 잘 죽는가? 이런 거에 대한 강의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내세 죽, 저 세상이죠. 관한 믿음은 인위적인 처방이 아니라 죽음이 가까이 오에 따라 인간의 무의식 속의 영혼에 대한 원형이 솟아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죠.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융의 이론입니다. 융은 이 치료 이론이 아까 전에 전이 있죠. 예, 전이 된 것을 분석하고 적극적 심상. 적극적 심상 우리 춤추는 건 아니면 센치스 글 쓰는 거 있죠. 이게 적극적 심상이에요. 그리고 꿈의 분석. 예,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치료를 기법들을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나오죠. 융 이론의 평가는 뭡니까? 질적, 양적 연구에서 융의 심리 유형에 관한 이론을 검토할 수 있는 MBTI. MBTI는 뭐예요? 마이어스하고 브릭스라는 학자가 둘이 만들었어요. 이 MBTI 검사에 이 판단 과정, 생활 양식 차원에서 판단 과정하고 인식 과정, 요 내용을 넣어가지고 총 16개로 분류되게끔 만든 게 이게 MBTI인데, 융의 이 성격, 그 보면은 유형 나오죠. 요거가 이 여기에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향성, 내향성, 사고, 감정, 감각, 직관, 판단, 인식 요런 것들이 포함돼 가지고 총 16가지 성격이 나옵니다. 예, 요거에 영향을 줬어요. 자, 그런데 융의 이론 같은 경우에도 프로이트의 이제 영향을 받았잖아요. 예, 성적인 것은 좀 차이가 있긴 있었지만, 자, 그래서 되게 좀 환상적이에요. 신비롭고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에요. 되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환자가 현실을 떠나 신비하고 어느 정도 종교적인 환상적인 생활을 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데 비판을 받아요. 당연히 이것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힘들죠. 이런 비판도 받았어요. 이해하기 어렵다. 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4주차 1차 시 강의는 이걸로
앞에 했던 것들을 정리하는 걸로 다 마치도록 하고 2차 시 때 우리 정신격동이론 에릭슨의 이론부터 그렇게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